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토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먼저 모시겠습니다. 태상호 기자님, 홍희범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두 분과 이야기할 주제 무엇인지 흥미진진한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근접전 최강의 무기 중에 하나다. 일단 접전 최강. 가까이 주먹 아니에요? 근데 뭔가 나갑니다. 아니 근데 뭐가 근접전 나가요? 최강의 무기에서 네. 저희는 그래도 밀리터리인데 네. 맨손 격투기를 뜻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좀 심심하죠. 위트예요. 네? 위트예요. 초두 위트예요. 네, 두 번째 힌트 보시죠. 2차 대전 당시 맹활약한 개인 화기. 이러니까 대충 감이 옵니다. 네, 좁아집니다. 뭐가 나가네요. 맞네요. 그렇죠. 네네네. 세 번째, 한국군의 차세대 기관 단총. K14. 네, K13. 뭐 이건 뭐 그냥 힌트가 정답이 아니라 정답이 나왔는데. 나와버렸는데요. 그렇죠. 정답이 나왔네요. 정답 얘기해 주시죠. 네. 자, 오늘의 주제는 기관 단총이고요. 흔히 전투용 총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긴 소총과 네. 그리고 짧은 권총을 생각하실 겁니다. 네. 그런데 긴 소총의 장점은 원거리까지 우리가 공격을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유효 사거리가 길고 탄도 굉장히 세기 때문에 살상력도 충분한데 너무 길고 무겁죠. 권총 같은 경우는 반대로 아주 가볍고 휴대가 편하긴 한데 근거리만 사격을 할 수 있지 원거리에 적을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중간을 메꿔주는 무기 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관 단총이라는 무기 체계가 나오게 된 건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관 단총은 권총탄을 사용합니다. 네.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관 단총의 가장 큰 장점은 소총보다는 짧고 가벼우며 권총보다는 위력이 세기 때문에 지휘관, 무전병 혹은 특수부대들에게 아주 알맞는 총기죠. 처음에는 잘 쓰이다가 약간 시대가 변하고 전쟁의 양상이 변하더니 기관 단총 이거 쓸모없는 무기 아니야? 그러면서 무용론이 한동안 나왔어요. 왜냐면 소총을 단축형으로 만들어서 기관 단총처럼 쓰게 되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강력한 소총탄을 쓰면서 길이를 확연히 줄여서 그냥 기관 단총을 그걸로 대처하면 어때? 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아닙니다. 그래도 기관 단총의 무용론을 깨고 기관 단총이 지금까지 처음에 전장에 쓰이면서 지금까지 100년 넘게 활약을 하는 무기체계가 됐고 제가 보기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도 앞으로 50년은 더 활약할 무기체계입니다. 저는 오늘의 주제가 살짝 기대가 되는 게 네. 앞서서 방송 전에 이 두 분께서 오늘에 나오는 모든 무기를 다 사용을 해보셨다. 직접 싸웠다. 이렇게 지금 다들 어깨가 이렇게 쫀득 올라가 있거든요. 자랑을 어찌나 하시든지요. 그러니까요. 본격적으로 오늘 그럼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 봐요. 뭐를 최초로 정의하냐가 약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게 네. 우선 정말 기술적으로 한마디로 해서 권총탄을 쏘는데 연발 사격이 된다. 이것만 딱 놓고 보면은 최초는 이탈리아가 가져갑니다. 1915년에는 이탈리아의 빌레르 페로사라는 물건인데 여기 사진 나오죠.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시면 뭔가 위화감이 엄청 세게 오실 거예요. 기관 단총이 아니라 그냥 기관총 같은 느낌도 사실 좀 있고요.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설계할 때 알프스가 산악지대 사실 제대로 된 기관총 들고 올라기 엄청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총인데 산에도 짊어지고 가기 편하게 만들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머리를 굴리다가 어차피 산악전에서는 교정거리가 가까워도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권총탄을 쏘는 걸 만들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모양도 어떻게 보면 기관총의 축소판이고 권총탄의 어떤 위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둘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2연장으로 만들었어요. 어쨌든 이게 어떤 권총탄을 쏘는 자동화기라는 측면에서만 보면은 세계 최초의 기관 단총인데 하지만 전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관 단총은 들고 다니기 편하면서 뭐 실내에서 쏘고 어떤 한마디로 컴팩트한 개인화기라는 개념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런 어떤 운용 개념이라는 측면까지 감안하면은 최초의 기관 단총으로 보는 게 독일의 MP18입니다. 예. 이게 재미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접근법이 다른 게 이탈리아 사람들은 기관총을 작게 만들자라고 해서 저에게 도달한 건데 독일 사람들은 권총을 세게 만들자 출발석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참호전을 하다 보니까 작고 강력한 자동화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있던 권총들의 개머리판도 달고 연발로 개조하고 했는데 문제는 권총이란 게 원래 연발로 쏘라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가지고는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굴리면서 좀 크기도 키우고 내구성도 키우고 뭐 좀 하다 보니까 모양은 저렇지만 독일 사람들 개념으로는 큰 권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독일어로는 기관 단총이 맛있는 피스톨, 머신 피스톨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기관 권총입니다. 그러니까 발상에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했냐에 따라서 이름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 들고 참호에 뛰어들려고 만든 거예요, 저거는. 예. 근데 사실 힌트에서 나왔듯이 참호전 2차 대전에서 실질적인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만 1차 대전 때 MP18이 활약을 했단 말이죠. 딱 끝날 때 활약을 네. 했죠. 예.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참호전으로 격화가 되면서 1915년 정도에 독일 정부에서 야 이거 참호전에서 효과적인 무기 체계가 필요하다. 뭔가 만들어내자라는 그런 의견 하에 제시기였던 루거 권총을 자동으로 만듭니다. 근데 권총이라는 게 근거리에서 사격을 하는 거지 그리고 단발로 사격하는 물건이지 자동으로 만든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총열이 달아오르고 그리고 루거를 보시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거의 예술 작품 같은 총이긴 한데 진흙 바닥인 참호에서 사용하기에는 기능 고장이 너무 잘 걸리는 총이에요. 루거가 뭐 고장나기 딱 좋은 권총이죠. 예, 그래서 MP18이라는 총이 1918년에 만들어집니다. 근데 날짜를 보시면은 1918년이잖아요. 네네네. 전쟁의 완전 후반대예요. 거의 끝날 때도 진짜. 실전에 투입되긴 했는데 많은 총기가 투입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부분 새로운 무기체계고 실전에 소량이 투입되면은 평가가 별로 없든지 안 좋아야 되는데 참호전에 쓰이자마자 평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 독일군도 만족했는데 그 총을 맞서야 됐던 연합군들, 특히 미군은 와 하고 경악을 하게 됐죠. 이런 무기 체계로 그 짧은 그리고 피할 데 없는 참호에서 마주치게 되면 이거는 지옥이구나. 그래서 미군도 만약에 기관 단총을 든 독일군을 마주치게 되면은 어떤 무기 체계로 싸울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우리 산탄총이 있잖아. 산탄총이 또 참호전에 좋은 이유가 참호는 피할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게다가 산탄총은 넓은 범위에 탄이 퍼지죠. 네. 그래서 한 번 만나면 대강 조준 안 하고 쏴도 그 중에 한두 발은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탄총을 썼더니 독일에서 난리가 납니다. 아니 산탄총은 짐승 잡는 총인데 이거를 우리 군인한테 썼다. 이거는 경악할 일이다. 제네바 협정도 위반이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은 건국한 이래로 산탄총은 언제나 경비 혹은 이 전투용으로 사용을 했어요. 남북 전쟁에서 썼어요. 심지어. 그럼요. 예,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그 역마차 있지 않습니까? 이 서부극을 대표하는 역마차. 거기 보면 마부 자리가 있고 마부 옆자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산탄총 자리라고 해요. 심지어는 미래에서 오면 터미네이터도 산탄총을 쓰더라고요. 그렇죠. 과거 미래 다 써요. 참고로 좀 재미있는 게 지금 영어에서도 네. 자동차 운전석 옆자리 조수석 네. 그게 샷건이에요. 아. 면면이 이어지는 전통입니다. 우리는 샷건으로 사람을 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 후반부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영감을 줬던 이 MP18은 결국 모든 나라에서 이제 기관 단총을 만들게끔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된 기관 단총 중에 하나가 톰슨 그렇죠, 기관 단총이잖아요. 이 비슷한 시기 아닌가요? 비슷한 시기긴 한데 네. 이게 또 재미있는 게 MP18을 보고 만든 게 아니에요. 아, 왜냐하면은 MP18이 있는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1차 대전 중에 우리도 참호전에 쓸 수 있는 컴팩트한 자동화가 필요하겠다라고 미국의 한 준장이 머리를 한참 굴려가지고 개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제품이 처음 나온 게 1918년. 즉 MP18이라는 게 어떤 건지 보지도 못하고 개발했는데 접근은 되게 비슷한 그런 무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연이라기보다는 우연 같은 필연이라고 할지 필연적인 우연이라고 할지 이런 건데 그래도 다른 게 있어요. 톰슨의 첫 시제품은 벨트급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톰슨 이 사람도 기관총을 작게 해서 참호에 들고 들어갈 수 있게 하자라는 거였는데 해보니까 야 이거 아무래도 이게 이 조그만 거에 벨트 덜렁덜렁하면서 뛰는 건 되게 힘들겠다. 그래가지고 탄창으로 바꾼 그게 톰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미국의 톰슨은 군인이 쓰는 것보다 마피아가 쓰는 걸 더 많이 본 것 맞아요. 같은 느낌이 사실 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이미지가 많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총 자체가 가격이 워낙에 비쌌어요. 너무 비싸니까 정부 기관에서 사는 것보다 왜 언제나 그렇잖아요. 범죄 집단이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보다 돈이 많은 경우가 많잖아요. 미국이 딱 그때 그랬습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에 미국에 있는 범죄 집단끼리 서로 세력 다툼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세력보다 더 좋은 화기를 찾다 보니까 야 톰슨 기관단총이 최고다라고 해서 그들이 많은 수를 사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화의 산물이에요. 아, 수량을 조사해 보면 그들이 많은 수를 쓴 것보다 쓰긴 썼지만 돌려 쓴 게 맞아요. 아. 네. 범죄자들이 중절모 쓰고 그 포드 차에서 나와서 바바바바바바 쏘는 게 네. 각인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야 그럼 갱들은 다 그 시대의 미국 갱들은 다 톰슨 쓰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많은 수가 팔렸다면 톰슨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장사가 잘 됐어야 되는데 그때 톰슨 회사가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다시 톰슨의 이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러면 인기가 좀 좋냐. 미국을 대표하는 권총이 1911이라는 권총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끝까지 갈 정말 천재적인 디자인의 총인데 탄 자체도 45구경이에요. 네. 우리 군은 보통 지금 9mm를 사용을 하는데 45구경이면 살상력도 좋아요. 그 탄을 그대로 사용하는 기관 단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한테는 딱 구미에 맞는 기관 단총이고요. 이 총이 범죄 집단을 대표하는 총이 처음에 그런 악명, 오명을 좀 썼다가 2차 세계대전으로 접어들면서는 미군의 손에 들리게 되면서 조국을 구한 총이 또 됩니다. 미군의 목숨을 구한 총이 되고 또 수명도 길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럼 이제 좀 사라지려나 했는데 6.25가 터졌죠. 그래서 6.25 때도 일부 한국군이 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총이 심지어 베트남전 때까지 베트남전 초기에 미국 군사고문단 중에 일부는 이 총을 또 사용을 합니다. 그럼 미군이 사실은 1945년 정도 되면은 톰슨의 후계이면서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싼 M3 그리스건이라는 총이 나와요. 이 총은 그냥 정말 어떻게 보면 자동차 주유기 같이 생겼는데 탄창 꼽는 데가 있고 당기면 총알만 나가는 그런 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톰슨을 노병들은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믿음직스럽고 또 이게 미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다라는 게 있는 거죠. 간지가 나잖아요. 딱 보면 저거 들고 있는 거하고 그리스건 들고 있는 거 딱 비교해 보세요. 어느 게 간지가 나? 그리스건은 약간 그 구리스 넣는 그런 느낌도 좀 사실 있어서. 아 실제로 그 구리스 주입기가 영어로 그리스건이에요. 예, 그거 보고 막 이름 예. 붙인 겁니다. 예. 미쳐 날뛴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런 또 조준도 잘 안 되고 뭐 이런 또 그리고 떨어뜨리면 자동 발사 된다는 뭐 이런 또 소문도 또 있었고. 맞아요. 떨어뜨리면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조준 장치 자체가 어떻게 됐냐면 뒤에는 그냥 구멍 하나 뚫려 있고요. 앞에는 삼각형 쇠가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어두울 때는 조준을 거의 못 하고요. 심지어 제가 저 총을 야외에서 쏴보고 실내 사격장에서 쏴봤는데 실내 사격장은 그래도 불이 켜져 있는 데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조준은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조준을 하는 게 아니라 조준을 하라고 붙여준 게 아니라 대충 방향만 잡아주는 수준 정말. 예. 이 총에도 가늠자는 있어. 뭐 이런 그렇죠. 생색을 내는 예. 수준. 근데 뭐 역시 기관단총의 표준은 미국에서는 거의 뭐 톰슨이라고 봐야겠죠. 애당초 이게 재밌는 게 기관단총이라는 게 영어로 서브머신건이잖아요. 네. 그 용어 자체가 톰슨에서 처음 나왔어요. 그러니까 톰슨을 만든 이 존 T 톰슨이라는 그 준장님, 이 양반이 내가 이런 끝내주는 킹왕짱 발명을 했다. 이걸 뭐라고 부를까? 이건 기관총이야. 근데 기관총보다는 되게 작다. 근데 그냥 가벼운 기관총이 아니라 진짜 미니 기관총. 서브머신건이라고 부르자. 그거를 일본에서 자기네들이 도입을 하면서 그 용어를 단기관총 내지는 기관단총.
그 두 가지로 번역을 해서 썼어요. 일본 방위성도 지금까지 둘을 혼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는 그중 기관단총이 딱 굳어진 거죠. 그러면 이렇게 뭐 미국에서도 결국에는 가장 애정하는 기관단총이 되면서 하나의 약간 고유명사처럼 이 톰슨 하면 기관단총 이렇게 그렇죠. 됐는데 실전에서도 그만큼 활약을 좀 했나요? 이게 물론 2차 세계대전에서야 연합군이 초기 주력 기관단총으로 그러니까 영국군으로 미군도 그렇고 많이 썼는데 활약을 했죠. 근데 문제는 그러면 2차 대전이 벌어지기까지 한 20년 가까이 시간이 공백이 있잖아요. 네. 별로 활약을 못 합니다. 왜요? 이게 의외로 도입한 나라가 적었어요. 왜냐하면은 영국만 해도 톰슨을 20년대 처음 제안을 받았거든요. 네. 야 이거 총알 낭비만 하고 무겁고 비싸고 사거리도 짧고 우리가 이런 걸 왜 써? 게다가 보아하니까 우린 신사의 나라인데 갱들이나 쓰는 거 우리가 왜 쓰냐? 약간 좀 이미지가 그런 안 좋았군요. 이미지도 안 좋고 또 어떤 또 군축 기간이다 보니까 20년대가 그 다음에 또 30년대 세계대공황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안 팔렸냐면은 1921년에 처음 생산을 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완성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콜트사에 의뢰해가지고 15,000정 분량의 부품을 만들어요. 네. 그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 톰슨 준장이 만든 회사 오토오드넌스에서 그걸 조립해가지고 출고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오. 근데 이 15,000정 그러니까 초판 소진하는데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이름이 알려졌는데 뭐 한 4, 5년? 10년? 이건 너무 18년 걸렸습니다. 39년에야 다 끝났어요. 이 재고가. 겨우 15,000정 파는데요? 그러니까요. 또 이게 끔찍한 게 그 기간 동안에 골고루 팔린 게 아니라 안 팔리고 있다가 한 38년, 39년 사이에 갑자기 팔려요. 왜냐? 2차 대전 직전이니까 프랑스하고 영국이 야 이거 빨리 우리 재무장해야겠다 그러고 총알만 나가면 다 파세요라고 해가지고 있는 걸 다 떨어낸 거예요. 실제로 아마 태성이도 아까 얘기했지만 갱단들조차도 사실 이게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뭐 한 갱단이 뭐 몇 자루 사가지고 돌려쓰고 이 정도지. 그때 이 값이 200달러였는데 지금 물가로 따지면 4,000에서 5,000달러 정도. 그러니까 6, 700만 원 정도는 비싼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설계하고 개발한 이 톰슨 준장 이 양반은 결국은 이게 빛을 보는 걸 못 보고 돈도 못 벌고 40년의 세상을 떠나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이걸로 떼돈을 번 사람은 이 양반 죽기 직전에 권리를 헐값에 인수한 다른 사업가예요. 그래도 어찌됐든 예. 재고 소진도 했겠다. 그렇죠. 좀 팔렸잖아요. 활약을 했겠죠? 그렇죠. 39년부터 정말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막 공장 새로 짓고 막 뽑아내고 그랬는데 가장 먼저 활약을 한 데는 아무래도 영국입니다. 영국에서 이거를 대량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특히 그 무기대여법 랜드리스로 엄청나게 몇십만 정을 받았죠. 아니 뭐 언제든 신사의 나라라면서요. 아니 뭐 죽게 생겼는데 신을 보고 있겠어요 진짜. 네. 그래가지고 정규군용으로도 많이 썼는데 특히 잘 쓴 게 초기 영국 특수부대 코만도. 이 사람들이 이거를 들고 뭐 여기저기서 특수작전을 하면서 이 특수작전에 쓰기 딱 좋은 거거든요. 정말 컴팩트하고 화력 좋고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잘 썼고 그다음에 미군도 이제 거의 전쟁 기간 내내 주력 기관 단총으로서 유럽 전선에서 쓰고 이제 또 태평양 전선에서 쓰고 특히 태평양 전선에서는 정글전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톰슨의 화력이 일본군의 흔히 이야기하는 반자이 돌격 이거를 저지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갑자기 코앞에서 일본군이 착겁하고 와 물려오면은 오네 딱 들고 쫙 따다다다다. 그렇죠. 그런 용도로 아주 대활약을 한 거죠. 왜 톰슨 기관단총을 실제로 운영해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특성이 있어요. 기관총 자체의 디자인이 지금처럼 인간공학적, 인체공학적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연발로 쏘다 보면은 계속 어깨에서 흘러내립니다. 아마 그런 이유도 있어서인지 아니면 총기 특성상인지 주로 부사관하고 장교들이 많이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증언을 들어보면 대부분 톰슨 기관단총이 사격을 시작하면 다른 총들이 불을 뿜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전투가 개시되게 되면은 사격이라는 명령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사격이라는 명령 내리는 것보다 바바바바바 쏘면은 자, 사람들이 지금이다. 지금 쏘나 보다. 쏘고 사격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톰슨 기관단총은 장교나 부사관들의 신호체계이기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래 기관단총이라는 게 2차 대전 때 어느 나라나 제일 먼저 주는 게
장교가 부사관이긴 했어요. 분대장 내지는 소대장. 아, 1차 대전 당시 각국은 참호전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기관단총을 개발하기 위해 나선다. 1918년 독일은 MP-18이라는 기관단총을 선보이면서 총기의 새로운 장르를 열게 된다. 한편 미국도 근접전에서 사용하기 위한 기관단총으로 톰슨을 개발하게 되고 2차 대전이 발발하자 톰슨은 태평양 전선 정글전에서 맹활약하면서 위력을 자랑한다. 유럽의 중간에 독일이 기관단총의 시작 MP-18을 썼다면 미국과 영국은 톰슨을 썼습니다. 그렇죠. 동부가 남아있죠. 소련 쪽에서는 파파샤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예, PPSH-41. 그야말로 슈파킨 41년형 기관 단총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련의 입장, 그러니까 공산군의 입장에서는 조국을 구한 총인데 우리한테는 좀 암울한 총이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민족의 비극, 6.25를 만드는데 일조한 총입니다. 이 총이 얼마나 많이 생산됐냐 하면은 소련은 물론이고 위성국에서도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게다가 이 총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만드는 데 있어서 그렇게 특별한 기술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럼 가격도 저렴했나요? 가격도 너무너무 저렴했고요. 심지어 총열이 부족하면 그 당시 쓰였던 일반 소총의 총열을 절단해가지고 그냥 이 총의 총열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어떻게 보면 단순 무식하지만 효과적인 총이었습니다. 그럼 톰슨보다 훨씬 많이 쓰였겠네요. 훨씬 많이 쓰였죠. 예, 그래서 1000만 정 이상이 생산이 됐고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중동 분쟁 지역에 가면은 심심치 않게 모습을 보이는 총이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북한에서 열병식을 하면 이 총을 다 대량으로 들고 나옵니다. 6.25 때처럼 앞에 총 한 상태로 걸어오는 그 대열을 볼 수 있죠. 원래 러시아 발음으로 하면은 빼빼샤. 빼빼시아는 별로 되게 없어 보여요. 네, 아니 뭐 파파샤. 그쪽 발음으로는 그렇게 나쁜 발음은 아닌데 네. 그래도 조금 친숙하게 하는 게 바로 파파샤고 네. 파파샤가 발음이 그 아버지를 좀 뜻한데요. 그래서 오히려 빼빼샤보다는 파파샤로 불리고 저희 그 6.25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분들이나 아니면은 그 동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따발총이라는 따발총이라고 이름으로 유명하죠. 이 총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드럼 탄창을 끼울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70발, 장탄수가 70발이 됩니다. 사용하는 탄은 7.62mm 곱하기 25 토카레프 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떼떼 권총, TT 권총에 사용하는 탄하고 똑같은 탄을 사용을 했고요. 단순 블로우백 방식을 채택을 했기 때문에 단순 블로우백이고 워낙에 간단하니까 장점은 그 누구도 훈련시킬 수 있어요. 만약에 저한테 그 PPSH-41을 주고 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서 총을 한 번도 안 달아본 사람도 한 3시간 있으면 저는 그 총에 대해서 분해 조립은 물론이고 기본 사격도 다 가능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단순한 총이에요. 그런데 너무 단순하고 심플하게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안전장치가 없어. 있긴 있는데 효과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전장치를 풀고 총을 들고 다니다가 총을 떨어뜨리잖아요. 오 마이 갓. 그럼 오발이 납니다. 아, 그죠. 예. 그럼 이 공산권의 대표 기관단총인 파파샤는 실전에서 어떤 활약을 했나요? 당연히 대활약을 했는데 네. 사실 이 총 얘기를 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되는 총이 또 있습니다. MP-40이라고 독일의 슈마이저라고도 부르죠. MP-40. 이 MP-40이 사실 이 소련뿐 아니라 거의 모든 참전국들한테 큰 영향을 주고 애당초 영국이 전쟁이 나자마자 급하게 톰슨을 대량으로 사간 이유도 독일이 MP-40을 대량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맞닥뜨렸기 때문인데 소련도 2차 대전 터지면서 저거에 마주치면서 정말 엄청나게 막 후다닥 합니다. 막 야 이거 우리도 이런 게 많이 필요하겠네. 근데 마침 PPSH-41이라는 총을 막 생산을 시작하던 참이었고 그래가지고 전쟁이 시작되니까 무기 생산의 최우선 순위에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PPSH-41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대량으로 총이 필요하고 동시에 이 독일군의 MP-40 기관단총의 화력에 대항해야 될 그런 어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기관단총 수요가 확 늘어나는 거죠. 이게 특히나 아주 잘 활약을 한 전투가 있어요. 스탈린그라드 전투. 딱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기관단총이
딱 제 위력을 발휘하는 딱 그 흔히 하는 본거지거든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소련군이 거기서 대량의 PPSH-41을 투입하면서 이제 이 MP40에 충분히 대항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잘 활용된 게 기계화 보병이에요. 그때 소련군은 장갑차가 없기 때문에 탱크의 기계화 보병들이 우르르 타고 적진으로 돌입을 한 다음에 적진에 돌입하면 딱 도착을 하면은 거기서 보병들이 직접 뛰어내려 가지고 적진을 호탕하는 방식이었는데 기계화 보병이면 당연히 원거리 전투보다는 근거리 전투를 더 선호하다 보니까 특히 저기 참호가 있으면 더 그렇죠. 어떨 때는 탱크 한 대에 타는 보병들이 다 저거 하나만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량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었고 한마디로 정말 소련을 구한 무기 중에 하나다. 어떤 이런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자, 파파샤가 겨울 전쟁할 때 핀란드군이 사용한 총을 보고서는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받은 편이죠. 이게 소련이 사실 재밌는 게 20년대하고 30년대 기관단총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쓰긴 했어요. 그런데 39년에 아니 뭐 이렇게 총알 낭비도 심하고 사거리도 짧은 걸 왜 쓰냐. 그러면서 다 뺏어가지고 창고에 처박아놨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겨울 전쟁을 했는데 핀란드군이 사용한 수호미 KP-31이라는 기관단총에 호되게 당합니다. 아, 핀란드군은 원래 뭐 원거리 저격이 유명한 군이었는데 기관단총도 활약을 했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원거리 저격은 저격이지만 삼림 전투를 하다 보면은 저렇게 작고 화력이 좋은 것도 역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거를 전쟁전에 개발해서 배치를 했는데 그게 아주 기가 막히게 정말 위력을 발휘한 거죠. 심지어 그 유명한 그 핀란드 저격수 시모 헤위해 이 사람의 전과 한 500몇십 명 죽은 것 중에 맞죠. 한 반이 저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래서 소련도 아 뜨거 그러고 기관단총을 다시 창고에 있는 걸 일단 꺼내오고 그러면서 또 생산성이 높은 걸 새로 개발하고 개량하고 하다 보니까 나온 게 PPSH-4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핀란드가 졌지만 이겼다라는 전쟁. 맞아요. 그렇죠. 예. 네. 정말 어마어마한 타격을 소련이 받아갖고 깜짝 놀랐다. 그렇죠. 그러니까 핀란드가 전투한 양상을 보면 워낙에 핀란드 저격수가 유명해서 그런 핀란드군이 다 명사수니까 원거리에서 전투를 진행을 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거보다는 사실은 국토에 비해서 병력도 좀 작고 그리고 이들이 이 소련의 기갑 전력에 힘 대 힘으로 맞설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한 전술 자체가 설원 아닙니까? 그쪽에 겨울 전쟁이니까 눈이 덮여 있기 때문에 설상 위장복을 입고 스키를 신은 채로 소리 없이 다가가서 소련군을 공격하는 그런 전투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사실은 단발 소총보다는 기관단총이 훨씬 유리하죠. 휙 지나가면서 바바바박 쏘고 지나갔고 좀 실만하면 또 휙 지나가면서 바바바박 쏘고.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그 뉴스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보던 스키를 타고 슝 지나가면서 드르르르 쏘면서 가는 게 겨울전쟁 핀란드군이 많이 활약했던. 했죠. 예. 그걸 보고 소련이 뜨거워하면서 기관단총에 필요성을 느낀 거군요. 그렇죠. 예. 웬만해서는 소련군들이 뜨거워하지 않는데 말이죠. 근데 기관단총 얘기를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기관단총의 이야기가 지금 안 나와서 이거 왜 안 나오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지금 빼먹을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린 MP40 네. 그리고 스텐 둘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둘이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먼저 MP40. 사실 독일이 세계 최초로 기관총을 개발하기도 했지만 그 중간에도 계속 조금씩 개량하고 생산하려고 그래가지고 왜냐면 베르사유 조약에 기관단총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관단총을 개량을 하다가 38년에 처음 나온 게 MP38이라는 기관단총인데 저 MP38 그리고 그 개량의 MP40이 현대 기관단총의 효시예요. 나무도 안 쓰고 개머리판은 접고 그 다음에 이 철판 프레스 공법을 대량으로 써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고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2차 대전 때 시창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기갑전과 맞물려가지고 유럽을 짧은 시간에 석권을 쫙 해버리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뺄 수 없는 게 영국이죠. 영국은 이제 1940년이 되니까 모든 유럽이 굴복을 하고 영국 혼자 남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영국이 진짜 큰일이 난 상황이 생겼어요. 네. 무기가 없습니다. 와. 왜냐면 1940년 5월, 6월 사이에 덩케르크에서 철수를 해가지고 병력은 뺐지만 그 중간에 총은 다 거의 다 버리고 놓고 와요. 왔어요. 예. 네.
그래서 나온 게 스텐입니다. 아. 이게 재밌는 게 처음에는 스텐을 독일의 MP28, 슈마이저 MP28 이런 기관 단총을 카피를 거의 똑같이 해요. 아. 그런데 이거 우리가 급하게 필요한 거 숫자 못 맞춘다, 생산성이 안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 MP8 기초로 하되 엄청 간단하게 하면 나무 개머리판 없애, 뭐 손잡이 없애. 한마디로 정말 쇠파이프와 철판만으로 용접해서 두드려서 만들자. 이래가지고 나온 초간단 기관 단총이 스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MP 하면 기관단총계의 명품이라는 느낌이 딱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수려해요. 예. 야, 참 정말 뭔가 잘 만들었구나라는 느낌인데 스텐을 보는 순간 저걸 총이라고 만들었을까? 라는 느낌이 정말 들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의 그때 당시에 위급함이 느껴지는.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이게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게 저 스텐이 단기간에 대량 생산이 되는 덕분에 영국이 재무장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저거 수도 파이프 뽑아서 만들었다는 소문이 아니 있더라고요. 스톱파이프까지는 좀 약간 아주 거짓말은 아닌 게 저게 실제로 저 뭐 윗대 동근 부분은 스톱파이프 만드는 회사들이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규격도 그 기본적으로 같은 규격이니까 똑같지는 않아도 거의 비슷한 어떤 그런 공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 아주 거짓말은 아니에요, 아니, 사실. 대량 생산해야 되고 지금 그렇죠, 당장 그렇죠. 만들어야 되는데 언제 재설계하고 해? 그냥 있는 파이프 만들어. 거의 이걸로? 그 레벨. 그러고 저 개머리판도 보면은 정말 철판 뚝 그려가지고 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좀 고장이 좀 잘 난다는 악명은 있는데 네. 그게 어쩔 수 없어요. 탄창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아. 탄창이 분량이 많았어요. 예, 운영을 해본 입장에서 보면은 MP40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쌓아보면 역시 기계의 독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쏘게 돼요. 눈 가리고 쏘도 이거는 느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좀 짧은 총열에 게다가 볼트 자체가 계속 움직여야 되는 총인데도 불구하고 쏘면은 자동으로 쏴도 발사 속도도 그렇게 아주 빠르지 않기 때문에 명중률이 유지가 됩니다. 한 뭐 20m 정도를 쏴도 명중률이 유지가 되는데 스텐. 딱 하나의 단점은 있어요. 탄창 삽입구가 조금 좁기 때문에 이 탄창을 끼고 빼는 게 조금 어렵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의 총들은 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또 단점이 아니에요. 또 다른 단점은 접철식 개머리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독일이 만들어도 접철식 개머리판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고장이 많을 수밖에 없죠. 펴놓고서 쏘면 견고하게 유지되지가 않고 계속 조금씩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예. 그래서 그 정도를 불만을 표시할 수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찾다가 얘기하는 그런 거고 네. 스텐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수도관을 이용해서 파이프. 만들지 않았냐라고 네.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럽의 레지스탕스들이 간의 수공업으로 제일 많이 만든 게 스텐입니다. 스텐 도면을 일부러 영국이 다 그쪽에 줬거든요. 왜냐하면 파이프 규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파이프들을 싣고 가도 얘네들이 총을 만들려고 이걸 가져가는지 아니면은 배관을 고치려고 가져가는지 독일 당국에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총열 자체도 뭐 물론 정교하진 않지만 간의 수공업으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어서 유럽의 레지스탕스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총 중에 제일 많은 총이 스텐의 아류작들, 간의 수공업 스텐입니다. 근데 스텐을 사격을 해보면 일단 탄창이 좌측으로 꽂아져요. 그렇지, 옆으로 꽂아지죠. 예, 제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꽂아져요. 그리고 탄창이 견고하게 이 체결이 안 됩니다. 탄창을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살짝씩 미세하게 유격이 있어요. 오픈 볼트 방식이잖아요. 네. 이 장전 손잡이를 당겨놓고 방아쇠를 당기면은 장전 손잡이가 나가면서 탄창에 탄을 물고 들어가서 약실에서 빵 쏘고 나오면서 탄피 나오고 다음 탄 계속 이걸 작동을 하는데 탄창이 계속 미세하게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아무래도 고장 나죠. 탄창을 잡고 영화에선 탄창 잡고 쏘는데 탄창을 잡고 쏘면은 안 그래도 흔들리는 거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능 고장이 생기든지 송탄 불량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스텐을 쏘려면 요 앞쪽에 보면은 조금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약실 앞쪽에 네네. 이렇게 동그란 거. 그거를 아래로 이렇게 잡고 쏴야 돼요. 그러면 탄창이 여기 걸려 있잖아요. 네. 탄창이 상당히 무게가 있어요. 네. 네. 이게 끝까지 채우면 장탄수를 다 채우면
쏘다가 처음에는 팔에 힘이 있을 땐 괜찮은데 몇 번 탄창 갈아 끼고 쏘면 총이 이렇게 기울어져요. 아, 지금 총들도 대부분 탄창이 아래서 끼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무게 중심을 네. 딱 밑으로 받쳐주기. 그렇죠, 그렇죠. 분명히 탄창을 옆으로 끼거나 위로 끼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엎드려 싸 자세에서 제일 아래로 엎드릴 수 있으니까 이게 장점이다. 네. 엎드려 싸이선 그럴 수 있지만 보통 사격 자세가 갑자기 취하면 서서 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앉아싸나. 그럴 때는 단점이 되는 거죠. 사실 기관- MP18이 옆에 탄창을 끼웠던 것도 그런 논리였고 이게 스탠이 저렇게 된 것도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MP18의 개량인 MP28을 따라하는데 저런 단점은 고칠 틈도 없던 거예요, 그냥. 사실 기관 단총의 이 탄생 이 비화를 생각해 보면 참호전에서 엎드려 쏘아를 네. 할 일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야 정상인 그렇죠. 건데. 네. 네, 이렇게 해서 세계대전에서 활약했던 기관 단총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에서도 걸출한 또 기관 아. 단총이 나오죠. 명작이 맞습니다. 탄생했죠. 우지 기관 단총이라고 하고 9mm 블로우백 방식으로 작동을 하는 기관 단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구한 기관 단총이죠. 지금 계속 나라를 구하는 기관 그러니까요. 단총이 되네요. 이스라엘만 구한 게 아니라 테러리스트도 구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할 때도 사용했고 테러리스트들도 또, 사용할 정도로 네. 어떻게 보면 명총이라 그런 걸로 명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일단 명총은 명총입니다. 네. 이스라엘 군인이자 총기 엔지니어인 우지 엘갈이 체코슬로바키아의 CG-25 기관단총을 참고를 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CG-25 자체가 굉장히 좋은 총이고 CG-25를 보면은 권총 손잡이 아래에 탄창이 들어가는 것도 우지랑 똑같고 딱 겉모습을 보면은 정말 좋아요. 그런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한 총이다 보니까 이게 또 안전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떨어뜨리거나 외부 충격으로 오발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지 가렐이 CG-25를 단순하게 하면서도 또 안전 장치를 추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만들어지고 이 총이 지기 전에도 그랬고 만든 다음에 계속 중동은 전쟁이었잖아요. 특히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량이 생산이 됐고요. 처음에 이스라엘군에 어떤 병과부터 지급이 됐느냐? 주로 통신병, 장교, 부사관, 공수부대. 그러니까 짧은 총이 필요한 이런 병과랑 직별부터 먼저 지급이 돼요. 생산 정수가 PPSH 40이라고 거의 만만하다 보시면 됩니다. 한 1000만 정 정도가 수출이 됐고요. 단점이 있느냐? 단점이 있습니다. 초기 모델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산업 기반 자체가 좋지 않을 때 만들어졌어요. 특히 이스라엘제 철들의 품질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이스라엘제 오리지널, 그러니까 좀 초기에 만들어진 오리지널 우지총을 사격을 하다가 그 총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안 돼요. 제가 참여했던 어떤 작품에 네. 나왔던 일이에요. 그래서 배우분이 사격을 빠바바바 하다가 총을 땅에 던진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음 씬을 찍어야 되는데 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러고 봤더니 총 몸통이 있는 데가 눌려가지고 안에 있는 누리새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쳤는지 아십니까? 두드러 폈겠죠? 예, 이렇게 탕탕탕 쳤더니 다시 원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나빴는데 70년대 들어오면서 뭐 이스라엘 산업 기반도 좋아지고 철강 품질이 좋아지면서 그 부분은 대부분 수정이 됐고요. 우리나라랑 이 총의 인연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 경호기관하고 정보기관에서 이 총을 수입을 해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실제 임무, 경호나 정보 임무에 동원되지 않지만 그들의 무기고에 가면 아직도 그 우지총이 계속 걸려 있을 거다라고 실제로 생각. 전쟁기념관 수장고에 있어요. 우지가 제일 유명해진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레이건 미 대통령 암살 기도 사건에서 경호원이 범인이 총을 쏜 뒤에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원이 품에서 우지 기관 단총을 딱 꺼내서 들고 있는 게 보도 사진에 딱 걸려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경호국도 우지를 쓰는구나, 우지 명총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참호전을 통해서 필요에 의해 개발됐던 기관단총, 과거의 기관단총들을 알아봤다면 다음 시간에는요.
현대에도 아마 쓰이는 기관단총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 더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요. 더욱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각국은 근접전 상황에서 사용하는 기관단총 개발에 주력한다. 이후에는 특수부대들이 준동하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단총으로 무장하게 된다. 특히 영국의 특수부대 SAS가 사용한 MP5는 전설적인 기관단총으로 등극하게 되고 국군 역시 K1을 비롯한 여러 총기를 내놓으며 특수작전을 위한 기관단총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데 특수전으로 영역을 넓힌 기관단총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 것인가? 특수전 최강 무기 기관단총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